두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설비와 그 부동산 그리고 코스트거든요. 그 전기차는 어떻게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차이가 나요. 집에 있는 남는 콘센트에서 충전하면 실제 전기 요금만 내면 되는 거고요. 급속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집중용 충전소에 만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10배 정도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10배 가격 차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소외계층이라든지 이제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싸게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여형으로 봤을 때는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충전 거점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게 현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전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설비를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소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되게 비싸게 들고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렇지만 남는 거를 나눠서 쓰면 되게 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보상인데요. 보상이라는 건 가격 차이가 나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의미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새로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참여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충전과 사용이 있는데 어떤 충전 설비를 내가 참여하는 그런 관점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네, 당연하죠. 예, 사실 그 미국에 가면은 요새 뭐 버드라고 조그만 그 뭐라 그러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모델 보게 되면은 요거 충전해 주면 뭐 돈을 주겠다 이런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또 주택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그 주민 참여 방안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 게뭐 건축 사업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근데 저희가 서울시한 지자체에서 한 8개 정도의 노인복지시설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나 발주를 하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을 사실상 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다 짓고 나면 그 대상자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는 노인분들인 거죠. 근데 다 짓고 나면 그때 이제 막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했던 한 3년 정도는 초기에 사업안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일단 컨셉 형상까지만 만듭니다. 컨셉 형상을 만들고 지역에다가 내면 주민분들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공지를 하기 전에 우선들 관심사기 때문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찾아오고 나서 설계가 한 2단계, 3단계 정도 가는데 그 단계마다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이게 소외되는 데 있는 노인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들이 주민 참여 방안이라는 게 주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혜택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성과도 많이 좋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남은 두 분께는 질문을 레벨 좀 높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조투로 참여했지만 끝나고 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뭐 손해본 느낌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붙여서 좀 이 참여에 대한 모티베이션, 참여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혹시 그런 관점에서 보실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거 약간 이제 그 공동체의 좀 관점에서 이제 주거 공동체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자로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입주자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나 자기가 퇴근 후에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긴장단극의 사업 같은 걸 생각하신 적이 있고 다양한 뭐 5명짜리 사는 이제 조그만 쉐어하우스 같은 거 이제 공동 생활관리 수칙 같은 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강제성이나 어떤 지켜야 되는 정도가 아주 느슨한 것부터 아주 강한 것까지 사이에서 이분들이 이제 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대한 어떤 보상 체계가 가능할까? 그래서 뭐 시간 화폐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것에 이제 좀 어떤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넓게는 이제 저희가 큰 규모는 한 500세대 정도까지의 단지까지도 이제 볼 때는 또 완전 서비스 영역이 달라지고 뭐 조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생산자로서도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를 그걸 좀 중대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좀. 네, 그 다양한 서비스 부분들을 좀 저희는 이제 사회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들을 좀 하고 있었고 현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뭐 좀 약간 예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고독사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어떤 센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취지와 좀 약간 반대급 부족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은 뭐 나의 어떤 일거리 수습을 감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불신 부분들이 많이 팽배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 보호자가 있는 근데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을 때의 어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뭔가 리얼하게 전화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플을 통해서 내 부모에 대한 어떤 상태 부분을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작 본인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떤 이런 요소들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외로 있어서 그런 서비스의 수에서 좀 예외 대상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 측면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복지공무원 쪽에서는 취지와 반대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것들에 좀 약간 기로점에서의 갈등들,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확대를 해야 될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곤란한 사항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키트를 나눠주기도 했고 실제로 또 이것저것 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대한 대로 어쨌건 모집은 잘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이제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상용화 제품이 아닌 기존 시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에 그 센서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전 방식이 아니고요. 휴대폰의 모바일 전원을 통해서 이 이동형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같이 시제품 개발해서 현재 좀 저희가 한 60명 정도 주민들한테 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를 기반으로 해서 오전, 점심, 오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시에 이 센서를 책 달고 출근 또는 퇴근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로 지도, 구글 지도 상에서 데이터들이 표출되게끔 단 이 부분은 모든 분들한테 공유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내 마을에, 내 가는 길에, 내 어떤 그런 골목에 대한 공유 상태 정보들을 쉐어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좀 유효하게 이 정책적으로 이 마을 단위로 뭔가 좀 행정적으로 대표적인 게 물차, 살수차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뿌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국에 하나 더 사실은 모집이 잘 되시니까 라고 질문드렸는데 일반론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 많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좀 계속 드문드문해서 주민들이 좀 요청을 해서 찾아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계속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돌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인터넷은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굉장히 비속도로 했는데 이해관계는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해관계가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관심사 모티베이션을 블록체인이 뭐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 좀 질문을 드려보시고요. 어떤 분이 주시겠습니까? 해결과 동시에 좀 위협도 있다는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동체 활동에 나섰던 거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측정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하는 측면이었다면 이게 또 이제 뭐 지워지지 않는 특성이라든가 위변조가 안 된다는 특성이랑 동전의 양면이겠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방문
그래서 쉐어하우스 같으면은 방문객은 몇 시간은 받지 말자,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뭘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록을 쭉 나누면서 뭔가 이제 뭐 그 사람을 퇴거시킬 때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평소 삶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분리시키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인식시키고 하는 방법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어떤 주거 유형이나 이런 데서 새로 일어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때 항상 좋기만 할 건지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더 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길어라고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재 스마트시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 레벨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저희가 뭘 하려다 보면은 뭘 하다 보면 이제 벽이 나온다 그래요. 규제라고 하는 벽이 나오고 실제로 굉장히 작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저는 느끼는데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거는 공무원 본인은 그런 규제가 있을까라는 궁금도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한번 몇 가지 예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무원 내에서도 벽이 있는 게 부서 간의 벽은 똑같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벽이고요. 시에도 벽이 있고 부 단위에서도 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 기업, 업계, 산업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읍면동 내지는 지자체, 자치구 단위에서는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체감이 실제적으로 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직원들이 어떤 인식하는 구조의 변화를 빨리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현실인데 위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탑이었으면 지금 바텀업 방식으로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사회 혁신 부분을 좀 디지털 기반의 어떤 적정 기술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개소한 공감이 프로 리빙랩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이 주요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대한 불편 요소들을 제기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 기술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1차적인 게 마을 문제, 어두운 골목길을 좀 해결하자. 근데 거기에는 돈으로 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실제 그 스마트 보안등이나 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단 몇만 원에서 10만 원 언더에 뭔가의 반응형 어떤 LED에서 골목을 밝게라도 할 수가 있다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캐스션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회제되고 있었던 어떤 몰카의 어떤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한 어떤 노출되는 부분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좀 편하게 그런 어떤 것들로 불편한 요소들을 좀 뭔가 좀 케어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했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요. 저희는 이거를 행안부 사업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요청을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현재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의 문제 부분을 공동체 입장에서 같이 지자체가 기업과 어떤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그런 문제들을 리빙랩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실제 리빙랩은 이전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양한 어떤 적정 기술을 가지고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아닌 그냥 하나의 말로 얘기하고 말로써 끝나서 실제 어떤 정책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이런 부분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부분들이 개선된다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 내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실제 직원들은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지 원칙을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들어보려고 해야 될 어떤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빙랩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토킹하고 사랑방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리스트업을 통해서 적정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좀 접목하고 풀어나갈까 그런 고민들의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김성호 팀장님은 그 벌써 3년인가요? 4년 전 그때부터 그 서울시 북촌 IoT 할 때부터 리빙랩 하시고 해서 아마 굉장히 그런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형태로 좀 그 경험을 또 접할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질문 내용 요약하시고 간단히 답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한 10분 좀 더 남아서 네, 제가 무슨 질문 받았냐면요. 광명동굴에 사람 많이 찾아오는데 그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계획이 있냐고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팀장도 계시지만 저는 정책을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안에 내부의 프로세스를 보면 정책을 내부적으로 제안을 하면 사실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제안이 되고 그걸 실무 차원에서 잘 꾸린 다음에 한 2차례, 3차례 정도의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되는 건데 반면 사용을 하는 이제 제가 관광계획으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금처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냥 티켓 끊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바뀔 경우에 번거로운 절차가 몇 번 더 생기겠죠. 그걸 내가 감내하고 더욱 감내할 만큼 이게 변경이 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이 작은 단위예요. 작은 단위에서 뭐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지역도 크지는 않고 제안은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다. 현실적으로 절차상, 그다음에 체감상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그 닷컴 때 그때 그 분위기 느낌을 알고 있고 그 닷컴 이후로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또 우리나라가 밝았던 분위기를 좀 체험하고 내 인생에 그 좋은 시기가 지나갔구나 그런 걸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IoT가 혁명이라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별로 혁명스럽지 않았는데 이어서 이제 4차 산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인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는 뭔가 정말 우리한테 뭔가를 줄 것 같은 기대감은 있는데 이런 기대감의 이면에 반드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발달하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빅브라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저희가 그 앞으로 올 기회와 여러 가지 그 이거를 그러니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라든가 위험 요소를 좀 잘 알고 잘 다루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두 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쩌면 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 그 담당자께 좀 얘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나씩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분야에서. 네, 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담당의 그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함에 있다 보면은 뭐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들을 파일럿을 해서 실증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으로 먼저 사전에 검증은 아닌 검증의 절차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행정처리 처리 절차 부분들이 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투명하게 좀 뭔가 오픈돼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접목시킨다는 것은 기업 관계자뿐만이 아니고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